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혼인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0.4% 줄어든 19만 2천 건에 머물러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남녀 모두 20대 후반 연령대에서 혼인 건수가 가장 많이 줄었는데 남자는 8.4%, 여자는 7.2%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청소년 학교폭력 피해 상담 건수가 코로나19 발생 초인 2020년보다도 3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피해 상담 건수는 이 기간 2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녀의 키 성장을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이용해 일반 식품을 키 크는 영양제라고 속여 판매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키 성장 기능성을 인정받은 성분은 황기 등 복합 추출물 한 종뿐이라고 밝히고 부당 광고 226건을 행정처분했습니다. 고려대학교가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챗GPT를 수업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개별 수업 교수자가 인공지능 활용 여부를 결정해서 강의 계획서에 활용 원칙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열대성 폭풍 사이클론이 아프리카 대륙을 강타해 최소 수백 명의 사망자와 1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으로 5만여 명이 숨진 튀르키예엔 홍수가 발생해 추가 사상자가 나오는 등 피해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주로 이뤄진 지난 3년 동안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들의 상담 건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은 전국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240곳에 학폭 피해 관련 청소년 내담자가 지난 2020년 1,235명에서 지난해 1,667명으로 35%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은 210여 명에서 420여 명으로 배 늘고 중학생도 560여 명에서 780여 명으로 40% 증가해 학교폭력 피해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발원은 상담 사례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청소년들은 괴롭힘과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문제 등으로 상담실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2023학년도 1학기를 코로나19 3년 공백에서 회복하는 디딤돌 학기로 규정하고 지식과 마음, 신체적 회복 탄력성 향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기 초인 이번 달 83개 교회 관계 가꿈 전문가를 투입해서 긍정적인 또래 문화 만들기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 어울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갈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조정, 치유와 화해 방법을 가르칠 예정입니다. 고위기 학생을 밀착 상담할 수 있도록 위클래스 운영비를 증액하고 상담 치료기관은 전문의와의 연결하며 치료비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자녀의 키가 또래보다 작다는 걱정에 병원을 찾는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을 악용해서 키 크는 영양제라며 일반 식품을 속여 판매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에 키 작은 자녀를 둔 부모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더 클 수 있을 때 검사와 치료를 통해 충분히 자랄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입니다. 지금도 반에서 그래도 좀 따라잡았다고 하는데도 아마 첫 번째, 두 번째쯤인 것 같아요. 한 180 정도는 크면 좋겠다. 실제로 아이의 키가 같은 연령 성별에서 하위 3%에 속하거나 1년에 4cm가 자라지 않는다면 병원을 찾는 게 좋습니다. 이 아이가 병적인 상황 때문에 작은 건 아닌지를 보는 게 이제 사실 저의 역할이거든요. 엄마 아빠가 작으시더라도 아이가 질환이 있어서 작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학부모들의 관심과 불안 심리를 악용해 일반 식품을 키 성장에 효과가 있다고 불법 부당 광고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온라인 쇼핑몰과 SNS에서 키 성장제, 키 크는 영양제라고 홍보하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속인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식약처는 칼슘과 아연 등이 들어있는 영양제라도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은 거짓 광고라며 키 성장 기능성을 인정받은 성분은 황기 등 복합 추출물 1종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도 특정 식품이나 영양제보다는 골고루 잘 먹고 충분한 운동과 수면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섭취가 되고 있는지가 일단 중요하고요. 건강식품, 보조식품 같은 것들은 사실은 논쟁적일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것들을 토대로 어떤 임상 결과가 뚜렷이 나타나 있거나 식약처는 부당 광고 226건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과 행정 처분을 조치하고 소비자들에게는 부당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인공지능으로 눈 속 혈관 상태를 파악해 파킨슨 환자의 인지 기능을 예측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성균관대 의대 강북삼성병원 신경과 윤원태, 안과 송수정 교수팀은 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 신지태 교수와 공동으로 안저 사진을 통해 파킨슨 관련 질환 환자의 뇌 신경계 기능 이상을 측정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4월 사이 신경과를 방문한 파킨슨 관련 질환 환자 266명의 뇌기능 관련 영상, 뇌신경계 운동기능 평가 결과와 안저 사진 간 상관관계를 분석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안저 사진에서 파킨슨 관련 증상 운동 기능을 예측하는 AI 알고리즘을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미국 의학회지 안과 2월호에 실렸습니다. 지난해 혼인 건수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혼인 건수가 19만 2천 건으로 1년 전보다 0.4%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감소세를 이어온 혼인 건수는 재작년 처음 10만 건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지난해에는 800건이 더 줄면서 혼인 건수 집계를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소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남녀 모두 20대 후반에서 혼인 건수가 가장 많이 줄었는데 남자는 8.4%, 여자는 7.2%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은 25살부터 49살 사이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데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면서 혼인 건수가 줄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나이별 혼인율은 남녀 모두 30대 초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평균 초혼 나이는 남자가 33.7세, 여자는 31.3세로 1년 전보다 각각 0.4세, 0.2세씩 올라서 역대 최고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이혼 건수는 1년 전보다 8.3% 줄어서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이혼 건수가 9만 3천 건으로 1년 전보다 8천 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혼 건수가 10만 건 아래로 내려간 건 지난 1997년 이후 25년 만입니다. 나이별 이혼율은 남녀 모두 40대 초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평균 이혼 나이는 남자가 49.9세, 여자는 46.6세로 1년 전보다 각각 0.2세, 0.1세씩 줄었습니다. 이렇게 평균 이혼 나이가 감소한 건 남녀 모두 1990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혼 부부의 평균 혼인 지속 기간은 17년으로 1년 전보다 0.3년 줄었습니다. 열대성 폭풍 사이클론이 아프리카 대륙을 강타하며 수백 명이 사망했습니다. 강진으로 5만여 명이 숨진 튀르키예에는 홍수가 발생해서 사망자와 실종자가 속출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사이클론 프레디가 핥히고 간 마을. 주택이 거의 물에 잠겨 지붕만 보입니다. 홍수와 산사태로 집들이 쓸려나가고 다리가 무너지고 도로가 파괴됐습니다. 지난달 호주 서북쪽 앞바다에서 시작된 프레디는 말라위와 모잠비크, 동쪽 섬나라 마다가스카르까지 강타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이재민만 10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사망자가 200명을 넘은 말라위 정부는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종자가 많은 데다 콜레라까지 유행하며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Countries are already facing a cholera outbreak with about 8,700 cases, recording about 1,000 cases a week at the moment, which is extremely concerning, particularly for children. 지진으로 초토화된 튀르키예 동남부에는 홍수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갈라진 땅 위로 물이 솟구쳐 오릅니다. 지진 이후 이재민을 위해 세워진 텐트와 컨테이너 단지에 홍수가 덮치며 피해가 컸습니다. 임시 주거시설이 침수돼 가뜩이나 힘든 이재민 생활은 더 열악해졌습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잠수사를 투입해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앞으로 이틀간 폭우가 더 쏟아질 것으로 예고되며 주민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네, 귀여운 두 친구의 영상 보셨는데요. 바로 올리와 벨이라는 이름의 오리와 고양이입니다. 네, 궁금증이 너무 많아서 우주여행을 하다가 지구에 불시착했는데 마침 YTN 사이언스를 만나서 한 가족이 됐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친구들을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올리벨이 안녕! 안녕. 시청자 여러분, 또 특히나 어린이 여러분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저희도 좀 친근하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너희들 뉴스 스튜디오에는 처음일 테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번씩 해볼까? 나부터. 베리 끝. 안녕. 난 베리라고 해. 베리 존댓말 안 해도 돼? 맞다. 동방예의지국 한국에서는 존댓말을 써야지. 안녕하세요. 저는 우주에서 온 고양이 베리라고 합니다. 지구인들은 저보고 야만 고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왠지 모르겠지만 오늘 뉴스 나온다 그래서 평소보다 예쁘게 신경 써서 털도 단장하고 고양이 세수도 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렸다냐.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라고 해요. 오늘 뉴스 처음 출연해서 너무 기쁘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YTN 사이언스 뉴스 진행하는 앵커님들 너무너무 멋있어요. 고마워. 저는 우주의 핵인싸입니다. 와, 오. 그동안 뭐 영상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더 예쁘고 귀여운 것 같은데 맞아요. 또 핵인싸라고 또 듣긴 들었어. 그런데 궁금한 게 정말 너무너무 많다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궁금할까? 궁금한 게 너무 많죠. 인별그램도 그렇고 뭐 너튜브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 K-팝, K-드라마 너무 다 궁금해요. 올리, 여기는 뉴스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우선 제가 사과할게요. 미안합니다. 우주에서 내려다본 파란색별 지구는 언제나 궁금하고 가보고 싶은 곳이었어요. 무거운 쇳덩이가 어떻게 하늘을 떠다니는지, 작은 돌도 바닷물에 퐁당하고 빠지는데 큰 배는 어떻게 빠지지 않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어떻게 지구 사람들을 모두 아프게 했는지, 비가 많이 와도 바닷물은 왜 넘치지 않는지 베리! 너무너무 궁금해. 너 혼자 분량 다 차지하려고. 나도 얘기해. 올리도 얘기해줘. 저는 중력이라는 게 대체 뭔지, 지구인들은 두 발을 땅에 대고 어떻게 걷는지, 그리고 일광년? 그것처럼 우주에서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빛이 지구에서는 왜 한참 후에야 보이는 건지, 그리고 또 뭐 슈퍼컴퓨터랑 양자 컴퓨터랑 궁금한 거 너무 많다고요. 이 두 친구가 지구에서 태어난 게 아니다 보니까 궁금한 게 정말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궁금증 때문에 다른 두 친구와 함께 지구 탐험을 시작했다고 들었어. 진짜야? 소연이랑 재원이 말하는 거냥요? 우린 파란색 지붕이 너무 예쁘길래 갔다가 우연히 만났는데 거기가 청와대였지 뭐예요. 그때 소연이랑 재원이가 너무 친절하게 설명을 잘해줘서 얼마나 재밌단지. 그때부터 다 같이 한국에 있는 과학 명소랑 역사 유적지를 같이 다니고 있어요. 그렇구나. 소윤이랑 재원이는 어린이 사이언스 탐험단, 올리랑 베리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궁금하면 500원. 궁금하면 잠시 후에 5시에 만나요. 그런데 이 두 친구가 그 유튜브에도 나오지? 앵커님, 너튜브라고 해야죠.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네. 저 이제 SNS도 배웠고 너튜브에도 우리 지구 탐험 얘기가 매주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우주 말고 지구에서도 핵인싸가 될 거라고요. 여러분, 올리 베리와 함께하는 지구 탐험대 조대꾸알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까지 부탁해요. 앞으로의 활약이 너무 기대가 되는데, 그러면 이번 주에는 무슨 궁금증을 풀어볼 거야? 앵커님,
혹시 원심력이라고 아세요? 아, 원심력. 알죠. 우리 앵커들인데 네. 당연히 알지. 우리도 배웠지요. 원심력은 원운동을 하는 물체가 원의 바깥으로 나가려는 힘이에요. 경기도 이천에 도자기 빚으러 가서 배웠다고요. 그리고 키즈 카페보다 더 재밌는 과학 카페. 아니, 국립과천 과학관에 미래의 생활과 우주식물 농장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거는 다음 주구나. 원래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아니, 근데 너네들 TV 말고 혹시 사람들도 실제로 만나니? 당연하죠. 우리 이제 정말? YTN 사이언스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니까요. 올리야, 그거 언제더라? 그거 대한민국 과학축제 말하는 거지? 4월 27일에 대전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과학축제. 어린 친구들 올리베리랑 함께 과학여행하러 많이들 놀러오세요. 놀러오세요. 4월 27일 대전에서 열린다고 했지. 이걸 꼭 기억해놓고 같이 가보면 좋겠다. 좋아요. 자, 그런데 지난번에 방송 보니까 너희들한테 펭수나 뽀로로 아니냐고 얘기를 했더니 좀 화가 좀 많이 난 것 같던데. 아이, 또 속상한 얘기 하신다. 눈, 코, 입이 어딜 봐서 이렇게 예쁜 베리언트. 펭수나 뽀로로는 조금 너무했다냐. 기분은 나쁜데 펭수랑 뽀로로가 친구하자고 하면 핵가능. 과학 원리도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펭수야, 뽀로로 올리한테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연락 줘. 진짜 펭수랑 뽀로로가 올리베리 정말 만나고 싶을 것 같은데 그 너희들이 앞으로 무슨 탐험을 할지가 우리가 굉장히 궁금하거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너희들한테 직접 궁금증을 풀어달라고 부탁해도 될까? 오, 당연하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올리베리 지구탐험대 제작진에게 연락주세요. 아니면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에 글을 남겨줘도 된다냐. 캬캬캬캬캬. 맞다. 그게 어려운 분들은 여기 사이언스 투데이 앵커분들이 대신 받아주셔도 돼요. 받아주실 거죠? 그럼. 그럼요. 좋아요. 자, 이 두 친구 나오니까 너무 스튜디오가 활기차지고 네. 시간을 계속 같이 보내고 싶은데 아쉽게도 시간이 얼마 남지가 않았어. 자, 마지막으로 어린이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만 한번 해볼까? 벌써 끝나요? 뉴스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나 할 말 너무 많은데. 나도. 또 나와도 되는 거죠, 저희? 그럼. 자, 그러면 너희들 재미있는 궁금증 푼 이야기 있으면 당연히 언제든 또 나와서 얘기해 줄 거지? 당연하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게요. 어린이 친구들, 과학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밌던 거더라고요. 언제든지 올리베리와 함께 과학여행 가요. 우리랑 매주 지구탐험 같이 다니면 과학과 역사를 많이 알게 돼서 친구들 사이에서 과학왕, 역사왕이 될 거라냐. 그리고 우리는 우주 대스타가 될 거라냐. 기대된다. 네, 정말 우주 대스타가 됐으면 좋겠다. 덕분에 정말 오늘 너무너무 재미있는 시간이었어. 앞으로도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우리 YTN 사이언스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많은 활동 부탁할게. 그럼 좋아요. 올리베리 다음에 또 만나. 안녕. 안녕. 고려대학교가 챗 GPT를 어떻게 수업 현장에서 적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고려대는 국내 대학 최초로 챗 GPT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교수자들에게 배포했다며 개별 수업 교수자가 인공지능 활용 여부를 결정해 강의 계획서에 활용 원칙을 명시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터니닛이나 GPT 제로와 같은 표절 방지 프로그램으로 과제물을 탐지할 수 있지만 완벽히 검출하는 건 불가능하므로 학생들에게 윤리적 사용 교육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인터뷰와 설문조사 같은 경험적 데이터 수집과 분석은 GPT가 대신하는 게 어려우니 이를 활용한 과제를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나섭니다. 용인을 포함해 전국 15곳에 국가 산업단지를 지정해 첨단 산업 육성에 집중하는 메가 프로젝트입니다. 보도에 박소정 기자입니다. 정부가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우선 2042년까지 경기 용인에 300조 민간 투자를 유치해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합니다. 규모는 710만 제곱미터로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 5개를 세우고 기흥, 화성, 평택, 이천 등 기존 반도체 생산 단지와 더불어 규모를 키운다는 구상입니다.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 기업, 판교 팹리스와 연계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용인 외 전국 14곳에도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해 거대한 첨단 생태계를 만듭니다. 충청권에서는 대전, 천안 등, 호남권에선 광주, 고흥 등 4곳씩 후보지로 선정됐고, 경남권에서는 창원, 대구 경북은 대구, 안동 등 4곳, 강원에서는 강릉입니다. 지역마다 우주항공, 수소, 미래차, 식품 등 서로 다른 중점 산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산업단지 부지를 모두 합하면 4,076만 제곱미터 규모인데 역대 정부에서 지정했던 산단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산업부는 특히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바이오 의약품 제조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목표로 내걸었고 국토부는 각종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쟁국들의 수많은 견제와 변화무쌍한 바람을 가르며 관역을 향하는 화살처럼 첨단 산업에서도 퍼펙트 골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정부 지원단을 꾸려서 속도를 발목 잡는 모든 요소를 저희들이 해제를 하겠고요. 그린벨트도 과감히 해제하고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2026년까지로 계획한 6대 첨단 산업에 대한 550조 민간 투자와도 연계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15개 국가 첨단 산업단지 중 핵심은 300조 원을 들여 수도권에 조성할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입니다. 앞으로 미국 텍사스 클러스터와 타이완 신주 과학단지를 넘어서 국가 산업 안보의 방패 역할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전 세계 반도체의 62%, 최첨단 반도체의 92%를 생산하는 타이완의 신주 과학단지. 타이완이 국가 안보의 최전선으로 삼고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곳입니다. 정부는 이를 넘어서는 세계 최대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만의 신주 과학단지, 미국의 텍사스를 압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명실공히 세계 반도체 클러스터의 선도 모델로 만들겠습니다. 현재 5나노 이하 파운드리 양산은 삼성전자와 타이완 TSMC만 가능한 실정.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세계 최초로 차세대 트랜지스터 구조를 적용한 3나노 양산을 시작하면서 기술적 우위를 점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생산 시설 탓에 시장 점유율에서 TSMC에 밀리고 있습니다. 평택과 미국의 오스틴, 건설 중인 테일러 신공장까지 합쳐도 모자란 게 현실입니다. 삼성전자가 300조 원을 투입해 용인 클러스터를 구축해 기흥, 화성, 평택단지와 연결하려는 이유입니다. 그럴 경우 절대 강자인 메모리 분야 초격차는 확대하고 파운드리도 1위 기반을 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업계는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미국과 타이완 등 주요국 간 반도체 대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초석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 안보의 핵심 자산인 반도체를 국내 자산화해 우리나라가 국제 무대에서 비교 우위에 서게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일본이 불화수소 등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일 수출 규제 현안 원상 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발표 이후 양국이 한일 수출 관리 정책 대화를 열고 이러한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세계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양국은 상호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 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사태의 잔불 정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스위스 투자은행의 위기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긍정적으로 나왔지만 세계적인 금융 불안으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뉴욕 증시가
뉴욕 증시는 개장 전부터 화살표가 일제히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스위스의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크레딧 스위스 주가가 폭락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경영난을 겪던 크레딧 스위스는 최근 회계상 내부 통제에 중대한 약점이 발견됐다고 밝힌 데 이어 최대 주주인 사우디 국립은행이 더는 투자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Investor sentiment change, and people were scrutinizing other banks more carefully, and Credit Suisse is seen as the weakest link, if you like.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 대책에 전날 회복세를 보였던 은행주들은 다시 크게 떨어졌습니다. 미 재무부는 미국 금융계가 크레딧 스위스와 얼마나 연관돼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 do think that is something that certainly can have, very broad implications for the market and the global financial system. 이런 가운데 미국의 2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예상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달보다 0.3% 오를 걸로 내다봤던 전문가 전망치를 뒤집고 0.1% 하락한 겁니다. 2월 소매 판매도 전달보다 0.4% 감소해 미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인플레이션 압박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로 시장이 반길 만한 지표지만 크레딧 스위스 충격파로 희석됐습니다. 크레딧 스위스의 유동성 안정을 보장할 것이라는 스위스 당국 발표에 나스닥이 막판 반등하며 상승 마감했지만 다우와 S&P 500은 끝내 마이너스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 금리를 결정하는 공개시장위원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연준이 금융불안과 물가 안정 둘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 금리 인상이냐 아니면 동결이냐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앞서 파산 절차에 들어간 실리콘밸리 은행은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특화된 은행으로 우리 금융당국도 주목하던 곳이었습니다. 은행권 과점을 해소할 방안으로 도입이 논의되고 있었는데 성공 모델의 갑작스러운 파산에 신중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5대 시중은행의 과점 해소 방안을 찾으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직후 꾸려진 은행권 개선 TF. 지난 3일 1차 실무작업 회의에선 세부 인가와 특화은행 도입을 논의 대상에 올렸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고위험 벤처기업을 상대로 특화된 실리콘밸리 뱅크가 거론됐습니다. 소상공인이나 벤처기업 맞춤형 금융이 가능해 기존 은행의 공백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특화은행이 정책과제로 추진되던 지난 2018년에도 실리콘밸리 뱅크는 단골 성공 모델로 등장하곤 했습니다. 벤처 스타트업들에게 투자를 하거나 대출을 해주면서 커가는 특화된 은행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한 2, 3년 전만 해도 저 실리콘밸리 뱅크를 굉장히 추앙하고 칭송했습니다. 다만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 문제가 단점으로 지적됐습니다. 특정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야 해 더 높은 수준의 자본 적정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 벤처업계 자금난이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까지 이어지며 신중론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일종의 건전성 규제나 영업행위 규제는 조금 완화해주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특화은행 모형을 검토했었기 때문에요. 자연스럽게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례 그리고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그 건전성 리스크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는 지금은 조금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건 비단 소규모 특화은행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새로 은행업을 인가하거나 저축은행을 지방은행으로,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결국 위험 요소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라지만 가장 중요한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 대책 없이는 은행권 과점 해소 논의 자체가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여파로 각종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서 신용대출 등 은행권 대출 금리가 눈에 띄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변동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도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대출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최근 꿈틀거리던 대출금리가 다시 하락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금융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에 연동되는 대출금리가 같이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금융채 5년물과 연동되는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상승 곡선을 그리더니 일주일 만에 상하단 모두 0.3%포인트가량 내려왔습니다.
금융채 6개월물을 지표로 하는 신용대출 금리도 하락 추세입니다. 이처럼 대출 금리가 내려가는 데에는 미국 실리콘밸리뱅크 파산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안전자산 쏠림 현상이 벌어진 데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미룰 거란 기대가 커지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도 커지면서 국채금리와 금융채 금리가 모두 떨어진 겁니다. 필요하면 금리 인상 속도 높일 준비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사태가 터졌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빅스텝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베이비 스텝 아니면 이제 동결이라는 얘기가. 여기에 변동형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코픽스까지 하락했습니다. 최근 2달 연속 내려왔던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전달보다 0.29%포인트 내린 3.53%로 집계됐습니다. 은행 예금 금리가 낮아진 영향 등이 반영됐습니다. 지난달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동결되고 시중은행 전반적으로도 수신상품 금리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됐기 때문에 코픽스 금리도 내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시중은행들은 곧바로 최대 코픽스 하락폭만큼 대출금리를 내릴 예정입니다. 은행권 돈잔치 논란에서 시작된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움직임은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TF를 출범한 뒤 매주 실무작업반을 가동하며 예대금리차 공시 강화와 대환대출 플랫폼 개시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나가고 은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확보함으로써 시장 상황에 더해 당국 압박까지 거세지는 만큼 은행권 대출금리는 당분간 안정된 움직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경찰이 개정된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설명하는 전단의 제작 배포에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슬기로운 우회전 운전 생활이라는 전단을 만들어 현장과 버스, 택시, 대형 전광판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보 전단에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이 담깁니다. 바뀐 법을 보면 우회전을 하다 만나는 건널목을 보행자가 지나고 있거나 지나려고 하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또 빨간불일 때는 우회전 전에 일시 정지해야 하고 우회전 전용 신호등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1명이 영아 2를 1대2로 전담해 보육 품질을 높이는 서울 어린이집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교사 추가 채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건데 아이를 믿고 맡기는 여건을 조성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한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입니다. 보육교사가 두 아이 옆에 바짝 붙어 놀아줍니다. 이 어린이집은 아동이 12명인데 보육교사가 6입니다. 원래는 교사가 4명이었는데 이번 달부터 교사 수를 늘렸습니다. 중증 지체장애나 뇌병변 질환을 앓는 아동이 많아 교사 1명이 셋을 돌보기가 힘들었는데 담당 아동 수가 줄어드니 안전하게 돌볼 수 있고 양질의 교육도 가능해졌습니다. 교사의 다양한 지원이 아이들에게는 질 높은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게 돼서 아이들도 굉장히 더 안정감을 갖는 것 같고요. 교사들 같은 경우에도 근무 환경에 대한 부분이 개선되다 보니까 조금 더 그 강한 긍정적인 에너지가 아이들한테 가는 부분이 보여지더라고요. 보육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비율을 줄인 서울시내 어린이집이 400곳으로 확대됐습니다. 24개월 미만인 0세반은 3명에서 2명으로 3세반은 15명에서 10명 이하로 줄였습니다. 교사 추가 채용에 드는 인건비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원합니다. 마음 편하게 아이 맡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보육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실제 시범 사업 결과 교사와 아동의 상호작용이 개선되고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크게 줄었습니다. 올해는 75억 정도 예산을 책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장기적으로는 폐원하는 어린이집을 조금 늦추고 이러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부에도 나서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계속 제도 개선 건의를 드렸고 시는 2025년까지 참여 어린이집을 1000곳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rodium seed can self-bury into the ground in response to the rain. In this way, the seed can protect itself
from harsh environmental conditions, for example, strong sunlight, wind, or birds. In order to have a self-bearing carrier to drill into the ground, it has to be really stiff. More importantly, wood is a hygromorphic material. So we hope in the near future, we'll be able to use airplanes or drones to massively deploy this payload carrier for agriculture and for reforestation. (3D) 프린팅하면 재료를 얇게 한 겹씩 쌓아서 모양을 만드는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3차원 공간에서 금속을 프린팅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기술이 완성되면 기존 3D 프린팅과는 다른 차원의 3D 프린팅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 접합기술연구실 책임연구원 송상우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개발하신 프린터를 금속 3D 프린팅 펜이라고 이름을 붙이셨던데 어떤 장치인지 직접 소개해 주시죠. 예. 금속 3D 프린팅 펜이라는 장치는 육축 로봇과 금속을 용접할 수 있는 용접기가 결합된 장치입니다. 네. 이 장치는 새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자동차, 조선, 일반 제조산업과 같이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동화 용접 장치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그 금속 3D 프린팅 펜은 이러한 자동화 용접 장치를 응용해서 만든 공정 기술입니다. 예. 금속 3D 프린팅 펜이라고 말씀드리면 약간 그 생소할 수도 네네. 있는데요. 이와 유사한 기술을 우리는 실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영상은 3D 펜이라는 교육용 완구입니다. 플라스틱 와이어가 들어가 있는 펜 형태의 도구를 사용자가 잡고 다양한 형상을 프린팅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그 평평한 바닥뿐만 아니라 허공에서도 사용자의 손이 움직이는 대로 프린팅을 할 수 있어 입체적인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 저희가 개발한 금속 3D 프린팅 펜은 플라스틱을 재료를 사용하는 3D 프린팅 펜과 달리 그 금속을 프린팅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라스틱 재료는 금속 재료로 사람의 손은 육축 로봇, 그리고 3D 펜은 용접 토치로 보시면 됩니다. 3D 펜과 마찬가지로 금속 3D 펜 또한 그 선으로 된 금속을 용접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바닥과 허공에서도 연속적이고 자유롭게 프린팅할 수 있습니다. 아, 네. 네, 이 기술 연구를 어떤 이유로 시작하게 되신 걸까요? 예, 그 플라스틱 재료를 이용하는 3D 프린팅 기술은 일반 가정에서도 그 교보제로 많이 활용될 수 있을 정도로 대중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플라스틱 재료라는 한계로 인해서 구조물을 프린팅하더라도 금속으로 된 제품을 대체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저희 접합기술연구실은 에너지, 자동차, 조선, 우주항공과 같이 실제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속 3D 프린팅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금속 3D 프린팅 기술로는 다이렉트 에너지 디포지션 (DED) 기술과 와이어 아크 애디티브 매니팩처링 (WAM) 기술이 있습니다. DED 기술은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프린팅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고출력의 레이저 빔으로 그 금속 분말이나 와이어를 녹여 금속을 쌓는 방식입니다. 레이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금속을 정밀하게 프린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속 3D 프린팅 펜 기술이 속한 WAM 기술이 있습니다.
WAM 기술은 아크 용접기를 로봇과 같은 장치에 결합해서 자동화 시스템으로 많이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레이저보다 저렴하고 한 번에 많이 쌓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공정 특성상 그 복잡한 구조물을 프린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기존 WAM 기술에서 가지고 있는 제한된 프린팅 공정으로 인해서 복잡한 구조물을 구현하기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고자 금속 3D 프린팅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네. 그런데 재료를 금속으로 사용하면 녹여서 굳히는 방식으로 이제 만들게 되는 건데 이게 모양이 좀 흐물거린다거나 모양이 제대로 이제 안 만들어지고 무너진다거나 하는 문제는 없을까요? 예, 맞습니다. 아크 용접을 사용하는 WAM 기술은 그 고온의 아크 플라즈마로 금속을 1000도 이상에서 용융시킨 후 다시 응고시키는 원리인데요. 영상과 같이 금속이 고온의 액체 상태에서 된다는 점이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하는 3D 프린팅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질문하신 것처럼 액체 상태의 용융 금속은 형상이 변화하기 때문에 정밀한 공정 제어가 요구됩니다. 네. 네, 또 기존에 있는 금속 3D 프린팅 기술과 다른 점과 차별점은 뭐가 있을까요? 예. 저희가 개발한 금속 3D 프린팅 펜의 핵심 키워드는 자유롭게 그리고 연속적으로입니다. 이 두 가지 키워드로 WAM 기술과의 차별점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WAM 기술은 용융 금속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완전히 응고된 후 그 후속층을 적층하는 원리입니다. 공정 특성상 냉각 시간이 필요하고 적층할 수 있는 조건이 아래 보기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프린팅할 수 있는 형상이 제한적이며 생산 시간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금속 3D 프린팅 펜은 온도가 아닌 용융 금속의 부피 관점에서 개발한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바닥에 작은 물방울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액체 상태의 물방울은 표면 장력으로 인해 표면이 둥근 모습으로 그 형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물방울에 추가적으로 물을 부으면 물방울의 부피는 점점 커지게 되다가 결국 중력의 당기는 힘에 의해서 흘러내리거나 바닥으로 넓게 퍼지게 됩니다. 이러한 물리 현상은 금속 3D 프린팅 펜의 그 용융 금속에도 똑같이 작용합니다. 네. 금속 3D 프린팅 펜의 핵심 원리는 그 표면 장력으로 인해 구형의 표면을 가지는 용융 금속의 부피량과 응고되는 부피량을 동일하게 제어해서 중력에 의해 흘러내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금속을 쌓아가는 방식입니다. 액체 상태의 용융 금속은 일정한 표면 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향에 대해서도 흘러내리지 않고 자유롭고 연속적으로 프린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3D 펜과 같은 원리를 금속 재료를 이용해서 구현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잘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 한 줄씩 기존의 이제 프린팅처럼 한 줄씩 쌓아서 올리는 그런 프린팅과 달리 말씀하신 것처럼 3차원에서 금속을 프린팅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예. 그 WAM 기술은 2차원의 그 금속 평면을 위로 쌓아 올려 3차원을 그 형상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 그 서포트를 적용한다면 다양한 형상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 금속 3D 프린팅 펜은 3차원 프린팅 방법입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서포트 없이도 허공에서 금속을 출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 자유도가 확대된 기술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곡면으로 된 프로펠러 형상이 있습니다. 기존의 3D 프린팅 방식으로는 밑에서 위로 한 층 한 층씩 쌓아서 프린팅을 하게 됩니다. 예. 이때 허공에 떠 있는 부분의 경우 서포트를 만든 후 프린팅하게 되는데 금속의 경우 구조물과 접합이 되기 때문에 서포트를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금속 3D 프린팅 펜의 경우 단순히 한 층씩 쌓는 방식이 아니라 프로펠러의 가장자리를 먼저 프린팅한다든가 펜 자체가 서포트 역할을 해서 허공에 떠 있는 부분을 프린팅할 수 있게끔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격자 구조, 조형물 등 구조물의 기본 뼈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2차원의 단순한 그 프린팅 경로를 탈피해서 3차원으로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어떤 구조물이 전부 하나의 금속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경우보다 여러 가지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혹시 이게 두 가지 이상 금속 재료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예, 맞습니다. 금속 3D 프린팅 펜은 그 용접 기법을 기반으로 개발한 3D 프린팅 기술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용접 기법이기 때문에 용접에 사용되는 모든 금속 재질의 와이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금속 제품을 만들어 금속 소재를 깎아서 만드는 절삭 가공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절삭 가공은 원 소재를 절삭 가공하여 만들기 때문에 최종 제품은 한 가지의 재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반면 금속 3D 프린팅은 다양한 금속을 녹인 후 형상을 만드는 장점으로 인해 두 가지 이상의 재질로 구성된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펌프에 활용되는 임펠러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예. 보시는 사진과 같이 여러 날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절삭 가공으로 만들게 될 경우 하나의 재질로만 만들게 됩니다.
임펠러의 날개는 환경에 따라 부식 또는 마모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금속 3D 프린팅을 적용하게 될 경우 날개 부분만 부식과 마모에 강한 재질로 이종 금속 프린팅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높이나 크기 이런 것도 좀 자유롭게 제작이 가능한가요? 예, 저희가 그 금속 3D 프린팅 펜은 기본적으로 6축 로봇에 용접 토치를 부착해서 프린팅을 하게 됩니다. 용접 토치를 움직이는 로봇의 크기에 따라 금속 3D 프린팅 펜으로 만들 수 있는 형상의 크기도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앞서 소개해드린 3D 펜과 같이 프린팅 자유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평한 바닥뿐만 아니라 허공에서도 자유롭게 금속 구조물을 구현할 수 있어서 입체적인 표현이 가능합니다. 예. 네. 최근 금속 3D 프린팅 기술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 또 많은 곳에서도 연구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앞으로 이 기술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지휘항공은 립 엔진에 들어가는 연료 노즐을 3D 프린팅으로 대체하고 있고 최근에 미국 스타트업 기업인 렐러티비티 스페이스는 세계 첫 그 3D 프린팅 로켓 테란1을 만들어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은 전통적인 기계 가공과 달리 복잡한 부품을 쉽고 빠르게 생산 제조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기존의 제조 산업은 소품종 대량 생산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금속 3D 프린팅 기술은 다품종 소량 생산을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접합기술연구실에서는 원자력과 관련된 에너지 분야, 방산, 조선 해양, 그리고 기계 제조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금속 3D 프린팅 기술을 적용하는 기초 연구들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예, 3D 프린팅 기술은 효율성뿐 아니라 부품 수와 공정까지 대폭 줄일 수 있어서 환경을 위한 기술로도 각광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분야에서 앞서갈 수 있게 앞으로도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과학의 달인 한국재료연구원 접합기술연구실 송상우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전통 한약재 가공 방법이 아닌 현대 기술을 이용해 한약재의 유효 성분 함량을 높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한약재 숙지황을 전통 방법처럼 찌고 햇볕에 말리는 방식이 아닌 열 처리 온도와 횟수, 시간을 일정하게 조절하고 에탄올을 이용해 가공한 결과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등 유효 성분 함량을 30% 이상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한의사나 한약사마다 가공법이 다를 수 있다며 개발된 현대식 가공법을 다양한 한약재에 적용하면 표준화된 고품질의 약재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트리가 지난해 국제표준특허를 60건 확보해 누적 1,077건을 달성하면서 국내 정보 출연 연구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국제표준특허를 확보했습니다. 에트리는 미래 비디오 압축 표준 분야와 5G 이동통신 분야 등 시장 수요가 큰 상용 표준 특허가 포함됐다며 상당한 특허 기술료가 전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에트리는 지난해 인공지능과 통신, 양자 등 분야에서 36건의 국제표준을 제정하고 국제표준화기구 의장석도 14석을 추가 확보해 모두 67석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공학한림원이 올해 한국공학한림원 대상 수상자로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을 선정했습니다. 한종희 부회장은 1988년 삼성전자 입사 후 34년간 TV와 기업 간 거래 디스플레이, 사운드 디바이스 관련 기술을 혁신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젊은 공학인상 수상자는 김형수 SK하이닉스 부사장과 장준혁 한양대 교수로 선정됐습니다. 한국공학한림원은 매년 대한민국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학기술인을 선정해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2억 원을, 젊은 공학인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패와 상금 1억 원씩을 수여합니다. 이조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혁신 과학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 창업 지원 특화 전략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포항공대에서 열린 기술 창업 간담회에서 특히 경제사회적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측되지만 시장 산업이 초기 단계인 양자와 첨단 바이오, 핵융합 등 분야의 창업을 촉진할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월 딥테크 유니콘 기업 창출을 위한 스케일업 R&D 투자 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서 올해에는 연구 성과 활용, 실용화와 창업 분야 등 기술 사업화와 기술 창업 지원에 모두 2조 5,221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죠.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드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를 포함해 전국 15곳에 우주항공과 바이오 등 첨단 산업단지를 만들어 거대한 첨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는데요. 수백조 원이 투입되는 이번 성장 전략이 지금의 위기를 넘어서 반도체 초격차 국가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